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주 양회라고 불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이번 양회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양회에서 불거진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중국에서 벌어진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인 28일에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로 알려진 양회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경제나 정치 운영 방침을 정하게 되는 양회라고 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정협으로 알려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인대라고 일컫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쳐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나 미국하고 관계에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때문에 유난히 이번 양회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었죠. 네. 사실 이번에 폐막된 양회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는 행사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불거진 코로나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두고서 과연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게 될지가 많은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향후에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지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홍콩 보안법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양회는 정치적인 이슈로 주목받는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폐막된 중국의 양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경제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세계적인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부각된 홍콩의 보안법 제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양회를 통해서 통과되다 보니까 이번 양회는 세계적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보통 양회가 있으면 이후에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반대였죠.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가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중국은 이번 양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양회의 첫 행사 자체도 코로나에 대한 자체 평가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은 처음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 전체에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주장 역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코로나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은 거네요. 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현재 코로나의 최대 피해국이 된 미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역시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번 양회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의 책임론에 대한 공방을 하면서 갈등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펼쳐진 기존의 양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면서 경제정책을 내놓았던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양회를 펼치게 되면 중국이 향후에 펼치게 될 경제정책들이 양회를 통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소비 대국이자 수출 강국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나라니까 중국 정부가 양회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이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아무래도 대대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중국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중국이 발표를 안 했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숫자로 딱 찍어서 발표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네. 중국은 지난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달성하기 힘든 허황된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률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쪽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대신에 중국은 대대적인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적자 재정을 펼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중국도 적자 재정을 펼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2020년을 빈곤 축소의 해로 잡으면서 실업률을 낮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재정을 쏟아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 일자리를 중심으로 9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 삼았는데요. 하지만 작년의 목표치인 1100만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땐 이번에 설정한 900만 개의 일자리 목표는
분명히 줄어든 목표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 예정자 수만 보더라도 874만 명이 이를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설정한 900만 개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학생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최소화된 목표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땐 중국은 1%의 경제 성장을 했을 때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말은 현재 목표치인 9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중국 경제가 4.5% 이상은 성장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6.8%의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땐 올해 4.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달성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6.8%에서 4.5%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성장률 수치가 플러스 4.5%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중국은 현재 경제 성장 속도가 심하게 둔화되면서 대규모의 실업 문제와 자영업이 폐업하게 되는 내수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은 이번 양해를 거치면서 5조 7,500억 위안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대에 이르는 중국판 뉴딜이라는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1,000조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6조 위안 가량의 돈을 풀어서 경기 안정화와 내수 소비 확대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은 단기간에 고용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와 건설 사업이나 토목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해서 돈을 활용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돼 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과연 긍정적인 효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저성장 국면에서 실시하는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죠. 중국 역시도 이제 과거처럼 고성장하는 단계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양회에서 가장 부각된 부분은 단연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됐는데요. 홍콩의 보안법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것처럼 28일에 열린 전인대 회의를 거치면서 통과하게 된 법입니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홍콩 보안법의 초안으로 세부적인 법안은 후속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문제 삼으면서 홍콩이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 기존에 누려왔던 특별 지휘권을 박탈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홍콩이 당한 입장인데 왜 홍콩한테 특별 지휘권을 박탈하냐는 분이 계시던데요. 홍콩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홍콩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홍콩 내에서 반중 세력은 정리가 되고 홍콩에는 친중 세력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사실상 철저히 친중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홍콩과 중국을 별개로 대할 수는 없는 거겠죠. 홍콩과 중국을 동일시해서 홍콩의 특별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국 역시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영국의 시민권과 비자를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쉽게 해줄 테니까 넘어오라 이거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게다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캐나다와 호주 정부 역시도 홍콩의 보안법 제정은 일국 양제 원칙을 훼손하는 법임을 강조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중국은 홍콩의 보안법 문제를 이번에 통과시키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미우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문제에 있어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홍콩을 통해서 투자되고 있는 서방국가 자금들도 엄청나죠. 홍콩의 특별 지휘권이 박탈되면 투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현재 미국은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탈중국 경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시간이 흐르게 될수록 점점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사실 매년 펼치는 중국의 양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던 이벤트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가 더욱 부각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보통 양회는 경제 이슈가 메인인데 이번에는 정치 이슈가 메인이 돼버렸죠.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오늘은 지난 28일에 마무리된 중국의 양회 결과를 살펴보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중국이 내놓은 양해 결과를 놓고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사실상 두 부류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펼치게 될 재정 정책을 계기로 중국 경제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거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대외 여건 속에서 과연 이렇게 내부 경제만 살리려는 중국의 경제 정책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중국의 양해 결과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나 홍콩의 국가보안법 같이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목소리와는 관계없이 중국은 밀고 나가겠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내심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통해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올지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